옛날 조선시대 한 마을에 황과부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과부의 본명은 정분이었는데 25의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황과부는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습니다. 시집 올 때만 해도 그야말로 마을 제일의 미인이었지요. 얼굴은 달처럼 둥글고 하얗고 눈은 별처럼 반짝이며 입술은 앵두처럼 붉어서 지나가는 총각들마다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답니다. 키도 적당히 크고 몸매도 보기 좋아서 온 동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요. 하지만 그런 미모가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집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황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황 씨는 논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내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래도 이 고을에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낫지. 무슨 소리? 우리 집 마누라가 훨씬 더 곱지? 에이, 그까지 것들 말고 진짜 미인은 따로 있지.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던 중에 술에 취한 김 씨가 비죽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황서방네 정분이가 제일 예쁘지? 아이고, 그 하얀 살결에 볼록한 가슴팍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나 같으면 밤마다 안고 자느라 농사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구만. 허허, 김서방 그 말 맞소? 황서방 참 복도 많지. 그런 요물을 매일 밤 품고 사니. 아이고, 나도 저런 계집을 한 번만이라도 맛보고 싶구만. 이 말을 들은 황 씨가 벌컥 화를 내며 대들었지요. 야, 이놈들아! 내 아내를 두고 그런 더러운 소리를 하다니! 아이고, 황서방. 농이었는데 왜 그렇게 팔팔 뛴단 말인가? 농이라고? 남의 아내를 희롱하는 게 농이란 말이냐? 당장 사과하지 못하겠느냐? 에이, 뭐 그리 야단법석을 떨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황 씨는 그 자리에서 주먹 다짐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싸우다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위에 찧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사소한 시비 끝에 목숨까지 잃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지요. 황과부는 그렇게 25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이 죽은 것이 며느리 때문이라며 구박했고 친정에서도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지요. 어디 갈 곳도 없던 황과부는 남편이 남겨준 조그만 초가집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과부가 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도 30이 된 황과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혼자 사는 여인의 서름을 톡톡히 겪어야 했지요. 농사일도 혼자 해야 하고 집안일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웠지요. 밤이면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절이 그리워서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리워해도 죽은 남편이 돌아올 리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과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라는 것 자체가 마을의 골칫거리였거든요. 아낙네들은 자기 남편이 황과부를 쳐다볼까봐 전전긍긍했고 총각들은 밤마다 황과부 집 주변을 맴돌곤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이 시끄러워. 곱게 제가라도 하면 좋을 텐데 왜 혼자 살고 있는 걸까? 아무래도 수상쩍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뒷말이 무성했지요. 하지만 황과부는 굳이 제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무덤 앞에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맹세했거든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황과부에게 운명적인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은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지요. 황과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밤이 되면 할 일도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쯤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들리니까 이상했지요. 뭐지? 혹시 너구리라도 들어온 건가? 황과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걷는 소리였지요. 이 추운 겨울에 맨발로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과부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귀신이라도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황과부는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인기척에 잠이 깬 황과부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누구요? 이를 다닥다닥 부딪히며 겁에 질린 목소리였지요. 그러자 낮고 걸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 물건을 탐하러 온 도적이니라. 꼼짝 말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있으렸다 소리를 내면 재미없을 것이다. 일부러 목소리를 걸걸하게 깔고 있었지만 어딘가 귀에 익은 음성이었습니다. 황과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둑은 깜깜한 방에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도 열어보고 뒤주도 열어보고 심지어 황과부를 밑에 깔고 다락까지 뒤지기 시작했지요. 황과부는 그 무게에 거의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도둑의 몸에서는 남자 냄새가 물씬 풍겨왔지요. 5년 동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황과부에게는 그 냄새가 이상하게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황과부는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머리맡에 있던 바느질 고리짝에서 가위를 조용히 꺼내 들었지요. 그리고 도둑이 다락을 뒤지는 틈에 몰래 도둑의 옷섭 끝자락을 삭둑 잘라냈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찾을 증거라도 만들어둬야지. 황과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잘라낸 천조각을 이불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도둑은 한참 동안 이것저것 뒤져봤지만 별다른 재물이 없었습니다. 황과부는 혼자 사는 과부라 가진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집에는 돈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둑이 중얼거리며 황과부를 흔들었습니다. 내년이 꽂고 다니던 금비녀는 어디 있는 것이냐? 여기 머리맡에 있소이다. 황과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비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금비녀였지요. 평소에는 소중히 아껴두었다가 큰 잔치 때만 꽂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금비녀를 받아서 조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는데 그때 꽃기요 새벽 딸기 울었습니다. 벌써 새벽 딸기 우는구나. 도둑은 당황했습니다. 처마 밑에서 집신을 신으려고 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요. 이거 큰일 났네. 그 사이에 눈이 더 많이 와서 발자국이 선명히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농사철도 아닌 꽁꽁 언 정월, 동력도 트지 않은 새벽에 도둑 말고 누가 길을 걷겠습니까? 발자국만 따라가면 금세 정체가 들통날 것이었지요. 도둑은 꼼짝없이 황과부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다시 방으로 들어오자 황과부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지요. 다락 속의 항아리엔 못이 들었소? 도둑이 물어봤습니다. 목 아플 때 도라지술이 좋다고 해서. 황과부의 말에 도둑은 항아리를 꺼내서
도라지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추운 밤에 떨었던 몸을 달래려는 모양이었지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도둑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이불을 획 낚아챈 것이었지요. 어슴풀에 밝아오는 동창의 황과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속치마 밑으로 희멀건 허벅지가 보였지요. 5년 동안 홀로 지낸 과부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탄력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도둑이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황과부의 속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할 테니 그 칼 좀 치우시오. 황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지요.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남자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몸이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도둑이 황과부의 목에 칼을 들이댄 채 황과부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황과부가 몸을 움찔하며 야릇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과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몸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도둑도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제로 하려던 일이었는데 상대방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니요. 이상하구나. 분명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둑은 훌렁훌렁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복면은 벗지 않았지요. 야릇한 모습으로 황과부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흐윽하며 황과부의 두 손이 도둑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었지요. 40대 초반의 육덕진 황과부의 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토하며 요분질까지 해댔지요. 5년 동안 쌓인 욕망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그런 황과부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만 너무 빨리 달아올라 버린 것이지요. 황과부는 아쉬운 듯 이불을 감은 채 옷 입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도둑의 아래가 서너 숨도 못 가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젊은 남정네의 몸이라 회복력이 남달랐지요. 두 번째 합화는 천지가 진동하듯 요란했습니다. 방구들이 꺼지듯 이를 치러서 황과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지요. 날이 새고 사람들이 다녀서 길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혔을 때 도둑은 대문에서 복면을 풀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황과부는 혼자 남아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도둑질을 당했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요. 오히려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과 향기가 그리웠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목소리가 나치겄는데. 황과부는 잘라낸 천조각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무명천이긴 했지만 제법 좋은 것 같았지요. 색깔도 진한 남색이고 짜임새도 촘촘했습니다. 이런 좋은 천으로 옷을 해입을 정도면 집안이 넉넉한 사람이겠구나. 황과부는 그 천조각을 바느질 고리짝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로 도둑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황과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만 그 남자가 생각났지요. 그의 거친 숨소리, 따뜻한 체온, 남성적인 향기.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황과부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렀던 여인의 본능이 그날 밤 한순간에 깨어난 것이었지요. 밤마다 혼자 누워서 그날 밤 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짜릿했던 그 순간들을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또 올까? 다시 오면 어떻게 하지? 다시 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밤만 되면 문단속을 느슨하게 해두곤 했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로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지요. 또 왔구나. 황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적이다. 지난번에 온 그 도적이다. 도둑은 이번에도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황과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덜해 보였거든요. 이번에는 뭘 가져가실 건가요? 황과부도 이번에는 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금비녀를 가져갔으니 이번에는 은비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은비녀는 없고 은가락지라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하지. 이번에는 뭔가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도둑질을 하러 온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날 밤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좀 더 편안했지요. 황과부도 떨지 않았고 도둑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도둑은 황과부를 찾아왔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를 대고 작은 물건 하나씩을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둘만의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이었지요. 황과부는 점점 그 남자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지만 어딘가 정겨운 구석이 있었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부드러워졌거든요. 정말 누굴까? 꼭 알아내고 말겠어. 며칠 후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유판이 벌어져서 온 마을 사람들이 회나무 아래로 모였지요. 황과부도 오랜만에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집에만 있던 황과부가 나오니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황과부가 나왔구먼. 정말 오랜만일세. 여전히 곱구먼. 황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지요. 그날 밤 도둑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였답니다. 황과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의 옷차림을 주의 깊게 보았지요. 혹시 자신이 잘라낸 천조각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나 하고 말입니다. 김씨네 장남, 이씨네 둘째, 박씨네 셋째 아들. 한 명씩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남자의 옷을 보는 순간 황과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남자의 옷섭 끝자락이 다른 천으로 기워져 있었지요. 그 남자는 바로 주서방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으로 유명한 26살의 청년이었지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마을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주서방은 어려서부터 무척 영리했습니다. 서당에서도 그를 제일 잘했고 힘도 세서 동네에서 먼저 대해주는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성격이 좀 급해서 가끔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주서방은 평소에 황과부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과부라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술을 마시고 용기를 낸 주서방이 황과부 집에 도둑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금비녀나 훔치려고 했는데 황과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든 것이지요. 황과부가 주서방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주서방. 주서방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황과부 아니시오.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좀 오게나. 할 말이 있구만. 주서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물어물했습니다. 오늘 밤에요? 그게 무슨 일이신지 저는 일찍 자야 해서. 황과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관아에 가서 사또님께 말씀드려야겠네. 요새 우리 집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 도둑이요? 주서방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래, 신기한 도둑이야. 아무것도 훔쳐가지는 않고 오히려 이상한 걸 놓고 간다니까. 황과부가 소매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주서방이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이게 무엇이오? 보고도 모르겠나? 지난 남색 무명천인데 참 좋은 천이더구먼. 누군가 옷이 찢어져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야. 주서방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옷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천으로 기워놓은 자리가 선명했지요. 그런데 말이야. 황과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 천조각 주인이 누군지 온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건 아니면 관아에 가져가서 사또님께 보여드릴까? 포도청에서 조사하면 금세 주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주서방은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황과부가 다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오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정말 관아에는 신고 안 하실게요? 그건 오늘 밤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결정하지. 어때? 올 거야 말 거야? 주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좋아. 그럼 해가 완전히 진 다음에 오렴. 아, 그리고 네, 이번에는 담장 넘지 말고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와. 알겠지? 주서방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만 끄덕이고는 후다닥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서방은 방에 틀어박혀서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완전히 들켰구나. 그런데 황과부의 말투가 그렇게 화난 것 같지는 않았는데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주서방은 복잡한 심정으로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주서방은 황과부 집으로 갔습니다. 벌벌 떨면서 돛돌 아래 서 있는 주서방을 황과부가 불러 올렸지요. 어서 들어오게. 안방에는 씨암탉을 고아놓고 술잔도 놓여 있었습니다. 황과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었지요. 황과부가 잘라냈던 주서방 옷섭 끝자락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거 자네 것 아닌가? 주서방은 그것을 보는 순간 완전히 들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꿇어 앉아서 말했지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네. 처음부터요? 황과부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황과부가 처음부터 도둑이 주서방이라는 것을 안 것은 아니었지요. 허나 주서방을 골려주기 위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첫날 밤부터 자네 목소리를 알아봤어. 아무리 걸걸하게 변조해도 소용없었지. 주서방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 재미있었거든. 자네가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찾아오는 게 말이야. 황과부가 싱긋이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은가락지, 동전 2입 바늘 1개. 참으로 기발한 핑계들이었어.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어. 나도 그 시간들이 즐거웠으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인 주서방은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황과부가 준비한 닭고기를 함께 먹었지요. 황과부, 그동안 정말 죄송했소. 죄송하긴.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황과부의 말에 주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자네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싫어했다면 첫날 밤 이후에 문단속을 단단히 했을 텐데. 그것도 그렇네요.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자. 이제 서로 정체를 아니까 굳이 숨바꼭질할 필요도 없고. 황과부가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이 그리울 것 같기도 하고. 주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긴장감이 묘하게 좋았거든요. 그럼 오늘 한 번만 더 해볼까? 마지막으로 말이야. 황과부가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자기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복면을 한 후 부엌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그래. 오늘이 마지막 도둑놀이야. 내일부터는 정식으로. 주서방은 황과부의 말대로 했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복면을 하고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나는 도적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니 제대로 당해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하지만 이제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알면 어쩌겠다는 거냐? 둘은 그동안의 은밀했던 만남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도둑놀이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마음을 터놓은 상태였지요. 그날 밤 둘의 운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였거든요. 이후로 주서방과 황과부는 은밀한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주서방이 도둑 행세를 하며 황과부를 찾아오는 것이 둘만의 은밀한 놀이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호흡은 점점 맞아갔습니다. 주서방은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황과부 집을 찾았지요. 오늘은 무엇을 훔치러 오신 거요? 황과부가 장난스럽게 물으면 오늘은 동전 몇 잎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주서방이 진지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져가세요. 대신 뭔가? 대신 오늘은 좀 더 오래 계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둘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황과부는 주서방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가 올까봐 기다렸지요. 오늘은 안 오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주서방이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황과부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마을 총각으로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황과부 생각만 났지요. 오늘은 뭘 핑계로 가볼까? 어제는 숟가락을 가져왔으니 오늘은 바늘이라도 달라고 해볼까? 이렇게 궁리하며 매일 밤 황과부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주서방이 평소보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황과부는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혹시 다른 집에 도둑질하러 갔다 온 건 아니죠? 황과부의 질투 섞인 목소리에 주서방은 놀랐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늦게까지 깨어 계셔서 나오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여자 집에 간 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오직 당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둘은 점점 더 깊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2달째가 되자 둘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주서방은 이제 복면도 대충 하고 왔고 황과부도 그를 맞을 준비를 미리 해두곤 했지요. 오늘은 특별한 술을 준비했어요. 황과부가 말했습니다. 무슨 술인데요? 매실주예요. 직접 담갔답니다. 그럼 오늘은 오래 있어도 되겠군요. 둘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과 피해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했지요. 어쩌다 이리 혼자 계시게 된 게요. 제가 할 생각은 안 하셨어? 주서방이 물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혼자 있다 보니 일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왜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 이제는 있지만 누구인데요? 바로 당신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둘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주서방이 흠뻑 젖은 채로 왔지요. 아이고, 비에 다 젖으셨네요.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황과부는 죽은 남편의 옷을 꺼내 주서방에게 주었습니다. 주서방이 그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며 황과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요. 왠지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남편 역할을 해드릴까요?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도둑놀이가 아닌 부부놀이를 했습니다. 황과부에게는 5년 만에 느끼는 진짜 부부의 정이었지요. 석 달째가 되자 둘의 관계는 완전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서방은 이제 복면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황과부 집을 드나들었지요.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돼요. 황과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밤에는 아무도 안 돌아다녀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하지만 주서방은 이미 황과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고 싶소. 어느 날 밤 주서방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숨어서 만날 수는 없어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과부와 총각이. 상관없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윈 이제 상관없소. 황과부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주서방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둘의 사랑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둘은 몰랐지요. 곧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방돌이가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라 길이 훤히 보였지요. 그런데 황과부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황과부 집 담장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라! 저게 뭐지? 방돌이는 깜짝 놀라서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히 도둑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한 시즌이 지나도록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도둑이면 뒤지는 소리라도 날 텐데 말이지요. 이상하네. 혹시 황과부에게 무슨 해라도 끼치는 건 아닐까? 방돌이가 걱정이 되어 담장 가까이 가려던 찰나 갑자기 복면 쓴 사내가 담장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었지요. 아니, 도둑이 저렇게 당당하게? 방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돌이는 이웃집 아낙네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황과부네 집에 이상한 놈이 들어가더라고. 이상한 놈이라니요?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담장을 넘어가던데 한 시즌이나 있다가 나오더라고. 어머나, 그럼 도둑이겠네.
그런데 이상한 게 황과부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놈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더라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황과분에 이상한 도둑이 든다더군. 이상한 도둑이라니?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온다는데 뭔가 수상쩍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보통 도둑이면 빨리 털고 도망가야 하는데 며칠 뒤에는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건달인 개똥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다가 또 그 복면 사내를 봤다는 것이었지요. 아, 나도 봤어. 검은 보자기 쓴 놈이 황과분의 담장을 넘어가는 거. 정말? 언제? 그저께 밤인데 1시즌쯤 있다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황과분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도둑이 저렇게 떳떳할 리가 없잖아. 그럼 도둑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란 말이지? 혹시 황과부를 겁탈하고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침내 마을의 이장인 박덕수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복면 쓴 놈이 황과분해를 밤마다 들락거린다고? 예, 이장님. 벌써 여러 번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진짜 도둑이든 가짜 도둑이든 확인해봐야겠어. 박덕수는 마을의 젊은 사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게들, 황과분의 집을 지켜보자. 그 복면 놈이 또 나타나면 꼭 잡아야겠어. 좋습니다, 이장님. 이번엔 꼭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내들은 황과부 집 주변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김철수는 느티나무 뒤에, 이영수는 장독대 뒤에, 박만수는 헛간 뒤에 각각 숨어서 복면 사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한밤중이 되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슬금슬금 황과부 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은 영락없는 도둑이었습니다.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어오더니 황과부 집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박덕수가 눈을 번쩍 뜨며 손짓했습니다. 이제다 싶어서 말이지요. 저기 봐, 또 도둑이 나타났어. 이번엔 놓치지 말자. 마을의 젊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주서방을 덮쳤습니다. 주서방은 담장을 넘다가 깜짝 놀라서 그만 담장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게 뭔 일이야? 주서방은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마을 사내들이 달려들었거든요.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이놈이 그 도둑놈이구나. 김철수가 주서방의 팔을 붙잡고 이영수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주서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댔지요. 이놈! 매일 밤 도둑질을 하다니! 황과부를 괴롭히는 나쁜 놈! 거 봐라. 또 복면을 하고 있잖아. 마을 사람들은 주서방의 검은 보자기를 벗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 얼굴을 본 순간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이거 주서방 아냐? 정말 주서방이네. 아니, 주서방이 도둑이었다고? 주서방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모두 오해요. 나는 절대 도둑이 아니란 말이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무슨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변명 말고 솔직히 털어놔. 도대체 복면을 쓰고 과부집 담을 넘어서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박덕수가 주서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주서방, 내가 설마 이런 짓을 하다니? 평소에 그렇게 점잖은 척하더니. 이장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밤중에 복면하고 남의 집 담장을 넘는 게 소풍이냐? 마을 사람들은
주서방을 둘러싸고 신나게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주먹으로, 이영수는 몽둥이로, 박만수는 빗자루로 두들겨 댔지요. 아야야, 그만 때려주세요. 정말 오해라니까요. 제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주서방은 아니다, 오해다 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워낙 현장을 확실히 목격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놈 봐라. 아직도 발뺌을 하네. 관가에 끌고 가서 호된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결국 주서방은 동아줄로 결박당한 채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했지요. 아이고, 주서방이 도둑이었다니. 세상에,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평소에 그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속에는 도둑놈 신보가 들어있었어. 주서방은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서 관가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김사또는 주서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놈이 황과부 집을 매일 털어먹던 도둑놈이로구나. 사또날이 억울합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이 아니라니. 그럼 매일 밤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은 뭐냐? 주서방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게 사실은 김사또는 답답해서 황과부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황과부를 당장 데려와라.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해야겠다. 얼마 후 황과부가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주서방을 보는 순간 황과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황과부야, 이놈이 내 집에 도둑질한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똑똑히 대답하거라. 김사또의 호통에 황과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또나리, 사실은 도둑이 아니옵니다. 뭐라? 도둑이 아니라니, 그럼 뭐란 말이냐? 제 정부입니다. 정부라고? 김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웅성거렸지요. 황과부는 울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도둑으로 들어온 주서방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 후로 매일 밤 도둑놀이를 하며 만나왔는지를 말이지요.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김사또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말 도둑질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냐? 첫날 밤 금비녀 하나 가져간 것 빼고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허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마을 사람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둘이 그동안 그런 사이였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가 괜히 매질했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김사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허참, 이런 기막힌 일이 다 있구나. 도둑질이라고 해서 잡아왔더니 실상은 정부 관계였다니. 김사또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주서방, 내 놈이 첫날 밤 금비녀를 가져간 것은 분명 도둑질 아니냐? 그것은 하지만 그 뒤로는 진짜 도둑질은 안 했다는 거지. 예, 사또날이 그냥 핑계로 그런 것이지. 실제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사또가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제 피해는 금비녀 하나뿐이고 피해자인 황과부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니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로구나.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김사또가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좋다. 이렇게 하자. 주서방은 금비녀 값 3배를 관가에 벌금으로 내고
황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죄로 동네 잔치 한번 크게 베풀어라. 예? 그게 무슨... 그리고 김사또가 손을 들어 올리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밤에 담장 넘나드는 일은 일절 금지다. 들키면 진짜 도둑으로 알고 곤장 100대를 때릴 테니 각오해라. 알겠습니다, 사또나리. 마지막으로 주서방 어미와 황과부가 혼담을 의논해서 정식으로 살림을 차리든지 아니면 각자 제가 할 길을 가든지 알아서 하거라. 그것까지 관가에서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김사또는 놀란 듯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아, 앞으로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일단 누구냐 하고 소리쳐라. 진짜 도둑인지 가짜 도둑인지 구분해야 하지 않겠느냐? 온 관아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묘한 사건은 벌금과 잔치로 마무리되었답니다. 김사또의 명에 따라 주서방은 금비녀 값의 3배를 벌금으로 냈고 황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의 뜻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이고, 황과부. 이렇게 잔치까지 하실 게 뭐 있소? 그러게 말이오. 우리가 괜히 소동을 부렸는데 그래도 이참에 마을 잔치를 열었으니 얼마나 좋소. 돼지고기에 막걸리까지 잘 먹겠소. 마을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이 기묘한 사건을 두고두고 이야기거리로 삼았지요. 잔치가 끝난 후 주서방의 어머니와 황과부가 따로 만나 혼담을 의논했습니다. 아이고, 정분아.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머님, 괜찮습니다. 실은 제가 도움을 받은 것이어요. 아드님 덕분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게 어떻겠누? 이미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이인데. 어머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야 정말 감사하지요. 주서방과 황과부의 혼례식은 그해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김사또도 특별히 축하 인사를 보냈지요.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구만. 그러게 말이야. 도둑으로 시작해서 신랑 신부가 되다니. 앞으로는 밤에 담장 넘는 일 없겠지? 하하하.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을 우스갯소리로 여기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 1년이 지나자 황과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지요. 정말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시구나. 도둑질로 얻은 부인한테서 자식까지 얻다니. 주서방은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 글쎄요. 이런 기묘한 인연으로 생긴 아이니까. 기훈이는 어때요? 기이한 인연으로 하늘의 운을 받은 아이라는 뜻으로 말이에요. 좋소, 주기훈. 참 좋은 이름이구려. 10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훈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마을에서 가장 영리한 아이가 되었지요. 주서방과 황과부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넉넉한 살림을 꾸렸고 기훈이도 장성해서 마을의 훌륭한 총각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훈이가 자라면서 보인 재주가 남달랐지요. 어려서부터 숨바꼭질을 하면 아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숨는 솜씨가 뛰어났고 담장을 넘나드는 것은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쉬웠답니다. 무엇보다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부모를 걱정시키곤 했지요. 기훈아, 밤에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느냐? 아버지, 밤이 더 조용하고 좋아요. 별도 보이고 바람도 시원하고. 주서방과 황과부는 아들의 이런 성향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기훈이가 15이 되던 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잣집에서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돈이나 곡식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예쁘고 특별한 물건들만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감네 빛이 놀이개가 없어졌다더군. 이서방네 자개빚도 사라졌다고 하던데. 참 이상한 도둑이로구나. 돈은 놔두고 그런 걸 가져가다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귀신이 가져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주서방이 우연히 뒷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습니다. 기훈이가 검은 옷을 입고 담장을 훌쩍 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훈아, 이 밤중에 어디를 다녀오는 것이냐? 기훈이는 당황하며 뒤로 숨기고 있던 것을 내보였습니다. 곱게 수놓인 비단 주머니였지요. 아버지, 이거 예뻐서 어머니께 드리려고.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그게 주서방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황과부 집에 들어갔던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기훈아, 아버지와 함께 앉자. 주서방은 아들을 데리고 앉아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말이지요. 정말요? 아버지가 도둑이었다고요? 그렇단다. 하지만 진짜 도둑은 아니었지. 단지 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 핑계를 댔을 뿐이야. 기훈이는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지요. 아버지, 저도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재주 말이냐? 몰래 들어가고 나오는 재주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주서방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분명했거든요. 기훈아, 그런 재주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란다. 그럼 언제 써야 해요? 정말 필요한 때에만 말이다. 그 후로 기훈이는 아버지에게 은밀히 담장 넘는 법, 소리 내지 않고 걷는 법,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서방도 아들의 타고난 재능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훈아, 절대로 나쁜 일에는 쓰지 말 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기훈이는 20살이 되자 집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며 말이지요. 한양에 도착한 기훈이는 고은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탐관오리들의 집에 들어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김판서의 집에서 쌀 몇 가마를 가져와 곤줄인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지요. 그 일이 소문나자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적이라며 추앙받기 시작했고, 관리들 사이에서는 신출귀몰한 도둑이라며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훈이의 솜씨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삼엄한 경비를 서는 대감댁이라도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들어가서 필요한 것만 가져왔거든요. 마치 바람이 지나간 것처럼 말이지요. 시간이 흘러 기훈이는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치는 대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람도둑이라고 불렀지요.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기훈이는 절대 착한 사람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과 부정한 상인들에게서만 재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겼답니다. 어느 날 기훈이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기훈아, 내가 하는 일을 다 들었다. 아버지, 저는 나쁜 일은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관아에서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더구나.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주서방은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할 일이 많아요. 기훈이는 그 후로도 몇 년 더 의적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나게 되었지요. 역시 도둑질하다가 만난 여인이었는데 그 사연 또한 아버지와 비슷했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주서방과 황과부는 아들의 소식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기훈이도 결국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정착하게 되었고,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적 중 하나로 기록되었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지요. 주서방의 도둑질은 사랑 때문이었고 기훈이의 도둑질은 의로움 때문이었단다. 부자가 모두 착한 도둑이었으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다. 이렇게 기묘한 도둑 집안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황과부와 주서방의 기묘한 인연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일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도둑으로 시작된 만남이 부부의 연으로 맺어지다니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서방이 그날 밤 황과부 집에 들어간 것도, 황과부가 5년 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워한 것도 모두 하늘에서 정해둔 인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에 진실을 털어놓은 것도 현명한 일이었지요. 거짓으로 둘러대려 했다면 더 큰 화를 당했을 터인데 솔직하게 말했기에 오히려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있었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모두 깊은 뜻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